세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좀 양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시간에서 약간의 시간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3시 5분이고요. 3시 5분부터 4시 30분까지 1세션 85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시 30분, 즉 4시 30분부터 4시 45분까지 15분간 휴식을 하시고요. 이 세션을 4시 45분부터 6시 10분까지 85분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종료 시간이 6시로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10분 정도 조금 더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세션 사회를 맡아주실 니시노 선생님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시노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창민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나눠드린 발제문 타이틀이 수출 규제 조치와 한일 경제 협력인데 내용적으로는 조금 수출 규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한일 경제 협력 부분이 많이 반영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발표를 하면서 보강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용어에 있어서 한국에서는 수출 규제라는 단어를 쓰지만 일본은 이제 수출 관리 강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표에서는 수출 규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인 2019년 7월 1일 발표된 일본의 수출 규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한 가지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첨단 소재 상품목 규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국가 제외는 수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국가들에게 주는 혜택을 더 이상 한국에게는 주지 않겠다라는 뜻이고 첨단 소재 상품목 규제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불화폴리미드 이 세 가지에 한해서 예전에는 일반 포괄 허가라는 것을 허용했지만 이제는 개별 허가만을 통해서만 수출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표 1에서 수출 규제 전후 변화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A, B, C 세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A는 비민감 품목의 허가 종류, 유효기간, 처리기간, 제출 서류 등이 좀 복잡하게 변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B 전략 물자는 보통 이제 캐치홀 규제라고 하는데 원래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 들어있을 때는 적용이 안 되다가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배제되면서 이제 규제를 받게 되는 거고 C가 이제 상품목에 한해서 개별 허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내용이 복잡한데 이걸 한 줄로 정리하면 일본산 소재 부품 장비, 한국에서는 소부장이라고 부릅니다만 이 제품의 조달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 이 수출 규제 효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화이트 국가 제외에 따른 수출 규제 효과는 특별히 관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첨단 소재 상품목 규제는 불화수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굉장히 효과가 제한적이다. 첫 번째 그 화이트 국가 제외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특별히 관찰되지 않는 이유는 수출 인증 제도라고 하지요. ICP를 획득한 일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일반 포괄 허가하고 거의 유사한 특별 일반 포괄 허가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규제 이전 전후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 이 캐치홀 규제 같은 경우에는 그 수출 안건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사안을 적시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적시하기가 불가능하다, 쉽지 않다. 그래서 사실상 적용을 안 받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첨단 소재 3개 품목 중에서 2개 품목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사실 한국에서 주로 쓰는 스펙이라고 하죠. 사양이 처음부터 수출 규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반도체 생산에 주로 사용하는 게 ARF, KRF라는 스펙인데요. 수출 규제 대상이 된 거는 이제 EUV용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닌. 그래서 처음부터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이제 불화수소 수입이 크게 감소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 무기로 전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른 두 품목에 비해서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수출 규제 명분에 가장 부합하는 품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안전보장상의 이유로 수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일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불화수소가 이번 수출 규제 조치에 있어서 가장 논리적인 정합성이 가장 높은 품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크지 않았던 이유는 국내 기업이 충분히 재고를 확보하고 있었고 또 대만으로 수입처 다변화도 했고 또 순도가 낮은 국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크게 영향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수출 규제 효과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지금부터 세 가지 정도 제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치 외교적 협상 방안인데요. 양국 국민의 반일, 혐한 정서가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정치 외교적 협상 방안이 뾰족한 해법이 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10월 31일 아사히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해법으로 일본 기업이 먼저 배상을 하면 나중에 한국 정부가 보전을 해주겠다. 이제 대위 변제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국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일본 정부가 거절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당시 이제 한국에서도 좀 부정적인 여론이었는데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을 보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양국 국민들이 보인 부정적인 반응을 고려하면 이 정치적 해결이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지금의 규제의 강도, 지금보다 규제 강도를 더 높이는 것을 그런 선택지를 취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출 허가 심사자가 직면하게 될 이제 정치적 부담, 이게 또 만만치 않고 또 일본 국내의 수출 기업들이 소송 가능성도 지금 있기 때문에 쉽게 규제 강도를 높이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지금 현재 한국 법원에 압류되어 있는 P&R이죠. 그 일본제철하고 포스코의 합작법인 이 P&R 주식이 지금 강제 매각 현금화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데 실제로 현금화가 됐을 경우에 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수출 강화의 명분을 우리가 한국 정부가 이제 일본에게 주게 될 경우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일본 정부는 몇 개 품목을 더 집어서 수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 정부의 한국 측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게 기계적으로 지금 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테크니컬하게 어떻게 이것을 지연시키는 방안이 있을지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P&R 주식의 현금화는 최대한 지연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정치적으로 결국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벌면서 충분히 환경을 좀 조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WTO 제소인데 이 WTO 제소가 한일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무역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 정부는 이번 수출 규제가 이제 안전보장상의 무역 관리의 일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반해서 지금 한국 정부는 자유무역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안전보장상의 무역 관리하고 자유무역주의의 모순, 그러니까 국제공공재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순인데요. 이걸 지금까지 어떻게 해결해 왔냐면 가트 21조로 해결을 해왔습니다. 이 가트 21조가 뭐냐면 국가 안보와 관계된 사안일 경우에 예외적으로 무역 제한을 인정한다. 이런 조항인데요. 다만 이 조항이 1947년에 제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냉전기에 만들어진 조항이라서 그 예외를 인정하는 범위가 굉장히 좁고 그 대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WTO 가맹국들은 이런 안전보장상의 어떤 무역 관리와 자유무역주의가 부딪히는 그런 상황을 이 회피함으로써
그러니까 사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냥 넘어왔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 가트 21조를 둘러싸고 일본과 한국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사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이제 무역 자유화의 열기가 식어가고 또 미국과 중국 그다음 최근에 또 EU가 홍콩 사태 이후에 프랑스나 독일 또 영국마저도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자기들만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내놓으면서 EU와 중국 간의 이제 상호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다자주의적 국제무역 질서를 대변하는 WTO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즉 이제 분쟁 해결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한일 양국은 지금 뭐 FTA 포함해서요. RCEP이 사실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낮은 단계 한중일 FTA라고 할 수 있는데 뭐 FTA에 비하면 굉장히 그 단계가 낮기 때문에 그 다음에 TPP 포함해서 이런 이제 거대 지역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이제 GVC의 구조적 개편을 통해서 수출 규제의 실질적인 무력화를 앞당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GVC의 구조적 개편을 통한 수출 규제의 실질적인 무력화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이건 이제 달리 표현하면 한국에서는 보통 탈일본화라는 말을 쓰는데 이 탈일본화하고 탈일본 기업화가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이야기다라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사실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탈일본화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강화해서 대일 의존도를 낮추는 것인데 실제로 이 과정이 탈일본 기업화, 그러니까 일본 기업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굉장히 간단 명료한 이런 방식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도외시한 완벽한 기술 자립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그걸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현재 기업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느냐인데요. 한일 양국 기업들 보면 굉장히 전략적인 상호작용으로 수출 규제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간적으로는 일본이라는 지역 제가 보면 표 2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가지인데 공간적으로는 일본이라는 지역은 벗어나지만 그러니까 수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수출 규제의 대상에서 이제 벗어나지만 여전히 일본 기업하고는 관계를 유지하는 탈일본화. 그 중에서는 첫 번째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생산하는 경우 이게 도쿄 오카나 이제 스미토모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 기업이 제3국에서 생산하는 경우 이게 이제 스테라 케미파, 뭐 모리타 카가크 이런 기업들이 보통 그렇고요. 반면에 이제 공간적으로도 일본에서 벗어나면서 일본 기업하고의 관계에서도 벗어나는 그런 이제 탈일본 기업화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한국 기업이 국산에 성공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정부, 한국 정부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탈일본화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제3국 기업이 한국에서 생산하는 경우, 지금 이제 듀퐁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제3국 기업이 제3국에서 생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결국에는 이 GVC의 구조적 개편을 통해서 수출 규제의 실질적인 무력화가 좋든 싫든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GVC의 구조적 개편을 통해서 수출 규제의 실질적인 무력화가 수출 규제가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성격과 강도를 유지할 경우 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형해화될 것이다. 이 예를 하나 들고 싶습니다. 1980년대에 일본이 미국의 자동차 수출 때문에 이제 무역 마찰이 있었죠. 그때 지금 이제 수출 규제, 지금 한일 간의 관계랑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자동차 수출 자율 규제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68만 대 이상 미국에 팔지 못하도록 수출하지 못하는 그런 자율 규제가 있었는데 이 수출 자율 규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의미해졌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부 미국에서 현지 생산을 하면서
수출 자율 규제가 의미가 없어졌는데 지금 그와 같은 현상이 실제로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 수출 규제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끝으로 생각해 볼 문제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일 관계가 이제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20년 동안에 한일 경제 관계는 무역이나 투자 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FTA 같은 경우도 한일 FTA가 예를 들어서 한국의 대일무역 적자 심화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일본의 농산물 개방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원활히 추진되지 못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두 나라가 FTA가 큰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 결국 이제 한일 양국이 지금 다자간 경제 협력을 한일 FTA보다 더 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형태고요. 또 한일 양국 간의 그 경제 구조가 예전에 수직적 분업 구조가 지금 이제 수평적 분업 구조로 바뀌고 있고 또 이번에 반도체 산업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한일 양국 기업 간의 바게닝 파워가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일본의 그 불화수소 수출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에 과거 한 20년 전의 한일 관계하고 지금의 한일 경제 관계가 많이 바뀌었다는 점을 양국 기업들은 충분히 인식하는데 양국의 국민들이나 정부는 충분히 그 점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중국과 일본 그리고 이 한국, 미국 이런 경제 안보 측면에서의 고려인데 지금 일본은 아시다시피 미국과 함께 반중 전선의 어떤 그런 경제 안보에서 확실한 반중 전선을 연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중국 경사 측면이 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뭐 우려의 표명 이런 걸로 일본의 수출 규제 그리고 미국의 암묵적인 동조 이런 것들을 좀 확장해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왜 하필 지금 일본이 다른 산업도 아니고 화학 산업이고 화학 소재 산업을 딱 집어서 수출 규제를 했느냐인데 지금 일본이 최근 20년 정도 구조를 보시면 예전처럼 자동차 산업이나 전자 산업이 주류가 아닙니다. 지금 계단렌 계좌 도유카이라고 하는 일본의 이제 경제 단체 가장 큰 경제 단체의 수장이 전부 다 화학 산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주류 산업이 지금 화학 산업으로 넘어왔다. 그리고 세계 3위 경제 대국이지만 1989년에 일본의 전 세계 시가총액 세계 50위 기업들을 보면 일본이 그중에 3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딱 30년 지난 2019년을 보면 도요타 자동차 딱 한 개만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세계 3위 경제 규모를 유지하는 건 굉장히 많은 중견 중소기업의 화학 소부장 분야의 이 기업들이 일본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정부도 이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 화학산업, 소재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딱 집어서 규제했다는 게 단발성 어떤 그런 이벤트성 이라기보다 굉장히 좀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나 한국 경제에 있어서도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 협력 부분을 더 좀 강화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이거는 나중에 토의하다가 질문이 나오면 제가 다시 그 협력 부분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